1989년 11월 9일 밤 동베를린의 보르놀머 슈트라세 검문소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들었다. 국경이 열린다고 했다. 이제 서베를린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검문소 안쪽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동독 여권 통제 책임자 하랄트 예거와 현장 병력은 시민들이 말하는 그 개방을 실행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미 알고 왔다고 말했고 검문소는 아직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순이 그날 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국경이 열렸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나 열라는 명령을 받지 못한 검문소. 28년 동안 사람의 이동을 막아온 베를린 장벽 체계는 바로 이 틈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동독의 국경 명령은 시민들의 발걸음보다 늦었을까요? 그 답은 몇 시간 전 동베를린 국제프레스센터의 기자회견, 그리고 그보다 앞선 1989년 가을의 압력 속에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1961년 8월 13일 동독 당국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의 이동을 차단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장벽은 담장 하나로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철책, 감시시설, 검문소, 통행 허가 절차가 함께 움직이는 이동 통제 체계였습니다. 베를린을 둘러싼 장벽 체계는 약 155km에 걸쳐 있었고 그중 도심 구간만 약 43km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국가가 정한 선 안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베를린 장벽 기념재단 기준으로 장벽과 관련된 사망자는 최소 140명으로 집계됩니다. 베를린 장벽은 냉전의 상징이기 전에 실제로 사람의 이동을 막고 목숨까지 빼앗은 국경이었습니다. 동독은 이 이동 통제로 인구 유출과 체제 불안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가을 압력은 장벽 정면에서만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길로 빠져나가고 다른 장소에서 모이고 다른 방식으로 정권을 밀어붙였습니다. 먼저 흔들린 것은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1989년 5월 2일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국경의 철조망과 감시시설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독 시민들에게 이것은 국경 관리 변화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동독 안에서 직접 서독으로 가기 어렵다면 헝가리를 거쳐 오스트리아로 나가는 우회로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9월 10일 밤에서 9월 11일로 넘어가는 시점, 헝가리는 동독 시민들이 오스트리아로 갈 수 있도록 국경을 열었습니다. 베를린의 장벽은 그대로 서 있었지만 동독 시민들은 이미 다른 국경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프라하에서도 같은 압력이 커졌습니다. 동독 시민들은 서독행을 요구하며 프라하 서독 대사관으로 몰려갔습니다. 1989년 9월 30일 서독 외무장관 한스 디트리 겐셔는 그곳에 있던 동독 시민들에게 서독행이 허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출국 허가서를 조용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으로 들어갔고 국경을 우회했고 동독의 이동 통제를 국제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압력은 동독 내부의 거리에서 커졌습니다. 1989년 10월 9일 라이프치히 월요 시위에는 약 7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동독 당국은 대규모 유혈 진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민들은 중요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충분히 모이면 정권도 쉽게 총을 쏘지 못한다는 경험이었습니다. 10월 18일에는 에리 호네커가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서기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에곤 크렌츠가 후임자가 됐습니다. 지도자가 바뀐 것은 체제가 안정됐다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통제 방식이 더 이상 예전처럼 버티지 못한다는 신호였습니다. 11월 4일 동베를린 알렉산더 플라츠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수십만 명이 표현의 자유와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헝가리 국경과 프라하 대사관에서는 사람들이 나가고 있었고 라이프치히와 알렉산더 플라츠에서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동독 지도부가 붙잡으려 한 문제는 결국 하나로 모였습니다. 사람의 이동이었습니다. 나가려는 사람들,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 허가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1989년 가을 동독의 이동 통제는 외부 국경과 대사관, 내부 거리에서 동시에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밤 보르놀머 슈트라세 검문소는 갑자기 무너진 첫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출구에서 약해진 이동 통제가 마지막으로 베를린의 검문소 앞에 모인 장소였습니다. 동독 지도부는 이 압력을 낮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꺼낸 해법은 장벽 철거가 아니라 여행규정 개정이었습니다. 1989년 11월 6일 동독 당국은 새 여행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정권은 시민들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시위대는 이 초안을 제한적이고 불충분한 조치로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중에 허가해주겠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헝가리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고 프라하 대사관을 통해 서독행을 허용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리에서는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11월 7일에는 빌리 슈토프가 이끌던 동독 강요회의가 사임했습니다. 정권의 흔들림은 더 이상 내부 문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보고 있었고 언론은 전하고 있었고 지도부는 더 빠른 대응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지도부는 해외여행과 영구 출국을 완화하는 새 여행 규정을 논의했습니다. 이 규정은 동독 시민의 개인 여행과 영구 출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방식이었습니다. 새 여행 규정은 신청과 허가 절차를 전제로 하는 행정 규정이었습니다. 정권이 원한 것은 허가를 받아 나가라는 방식이었지 오늘 밤 모두 국경을 넘어가라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회주의 통일당 정치국원 겸 대변인 긴터 샤보프스키가 동베를린 국제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새 규정을 읽었습니다. 동독 시민의 개인 해외여행 신청이 특별한 전제 조건 없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여전히 문서와 절차의 세계였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 어떤 기관이 처리하는가? 정권은 그런 방식으로 압력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의 중심은 발표문이 아니라 질문으로 옮겨갔습니다. 이탈리아 에엔세아 통신의 리카르도 에르만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이 질문은 규정의 성격을 바꿔놓았습니다. 정권이 말하려 한 것은 절차였지만 기자가 물은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중요했던 것도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갈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샤보프스키는 자신의 이해로는 즉시 지체 없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 짧은 답변이 행정문서의 시간을 바꿨습니다. 신청과 허가를 거쳐야 하는 규정은 기자회견장에서 지금부터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걸렸고 즉시 지체 없이라는 말은 시민들에게 국경 개방의 시간표처럼 들렸습니다. 샤보프스키의 답변 하나가 모든 것을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1989년 가을 내내 쌓인 압력 위에 떨어진 방아쇠였습니다. 그러나 방아쇠가 당겨진 뒤 압력은 더 이상 회의실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어디까지 얼마나 빨리 퍼지느냐였습니다. 샤보프스키의 답변은 동베를린 국제프레스센터 안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밤 동서독 방송과 통신보도는 그의 발언을 빠르게 전했습니다. 보도 속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는 짧아졌습니다. 신청, 허가, 시행지침 같은 조건보다 동독이 국경을 개방한다는 메시지가 먼저 퍼졌습니다. 시민들이 받아든 것은 규정 전문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의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들은 한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밤 갈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곧 행동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로 나왔습니다. 보르놀머 슈트라세, 체크포인트 찰리, 인발리덴 슈트라세 같은 국경 검문소로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확인하러 갔고 누군가는 통과하기 위해 갔습니다. 검문소 앞에서는 같은 요구가 반복됐습니다. 열렸다면서요?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때 압력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새 여행 규정은 문서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를 따지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실제로 검문소 앞에 서자 그것은 현장 통제의 문제가 됐습니다. 검문소 안쪽의 국경수비대와 여권 통제부대는 명확한 실행 지침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시민들은 방송을 듣고 왔지만 현장 병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뉴스는 거실에 먼저 도착했고 명령은 검문소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를 시민들의 발걸음이 메웠습니다. 방송이 혼자 장벽을 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동독 사회는 탈출과 시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송은 그 압력을 한밤중에 특정한 장소로 이동시켰습니다. 거리의 불만과 출국 요구는 이제 보르놀머 슈트라세 같은 검문소 앞에서 눈에 보이는 군중이 됐습니다. 정치국의 내부 결정과 국경 운영 지침 사이에 있던 시간차는 더 이상 행정상의 빈틈이 아니었습니다. 검문소 앞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열렸다고 알고 왔고 현장 병력은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샤보프스키의 답변과 방송 보도는 하랄트 예거가 직접 처리해야 할 압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르놀머 슈트라세 검문소의 동독 여권 통제 책임자 하랄트 예거는 그날 밤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평소의 통행줄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을 듣고 온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국경이 열린다고 들었다고 말했고 서베를린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평소라면 검문소는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누가 통과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누구를 막아야 하는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 11월 9일 밤에는 상부의 명확한 지침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답을 요구했지만 검문소서 안에는 확실한 답이 없었습니다. 예거와 현장 병력은 처음에 일부 시민의 여권에 무효 도장을 찍어 내보내는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통과는 시키되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상황을 관리하려 한 것입니다. 완전히 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국가가 누가 나가고 누가 돌아올 수 있는지를 쥐고 있으려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중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한 명씩 예외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압력을 낮출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는 시민들이 방송 보도를 근거로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뒤에서는 명확한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검문소는 28년 장벽 체계의 끝단이었지만 그 끝단을 지탱해야 할 지시가 비어 있었습니다. 무력을 쓰는 선택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미 10월 9일 라이프치히에서 약 7만 명이 모인 원료 시위가 대규모 유혈 진압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 동독 정권이 다시 총과 폭력으로 시민을 막는 일은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 됐습니다. 예거의 선택지는 빠르게 좁아졌습니다. 계속 막으면 군중과 충돌할 수 있었습니다. 무력을 쓰면 정권 전체가 감당해야 할 파장이 커졌습니다. 열어주면 28년 동안 유지된 장벽 체계의 규칙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보르놀머 슈트라세에는 더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서의 문구를 따지고 상부의 완벽한 지시를 기다리고 한 명씩 처리하기에는 검문소 앞 숫자가 너무 커지고 있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밤 약 23시 30분 무렵 보르놀모 슈트라세 검문소 장벽은 사실상 열렸습니다. 시민들이 서베를린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장벽의 콘크리트는 아직 서 있었습니다. 감시시설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문소 앞에서는 이미 더 중요한 것이 무너졌습니다. 지나갈 수 없다는 규칙이 깨진 것입니다. 보르놀모 슈트라세가 열리자 그 사실 자체가 다른 검문소와 시민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이제 아무도 못 지나간다는 말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다른 베를린 검문소들도 차례로 열렸고 시민들은 장벽 위에 올라가거나 서베를린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치국의 문장이 현장을 통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문소 앞 숫자가 정치국의 문장을 앞질렀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밤 시민들이 본 장면은 베를린 장벽 전체가 사라지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장벽 위에 올라갔습니다. 서베를린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리적 장벽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지만 장벽을 장벽답게 만들던 일관성은 깨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콘크리트만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장벽은 명령으로 작동했습니다. 누가 지날 수 있는지, 누가 멈춰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어느 검문소에서 차단할지 정하는 국경통제 체계가 있어야 장벽은 장벽으로 기능했습니다. 그런데 한 검문소가 열리자 그 체계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곳이 막혀있다는 전제였습니다. 보르놀모 슈트라세에서 사람들이 지나가기 시작한 뒤 다른 검문소들도 차례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장벽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독 정부가 두고 예전처럼 이동을 다시 통제할 정치적 여지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넘어갔고 그 장면은 알려졌고 장벽은 사람을 막는 장치로서 결정적인 실패를 드러냈습니다. 11월 9일 밤은 장벽의 정치적 통행 기능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물리적 장벽의 철거는 이후 단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 독일의 정치기관들은 통일 절차로 이동했습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 민주공화국은 독일 연방공화국에 편입되었고 독일 통일이 공식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보르놀모 슈트라세에서 열린 것은 하나의 통행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통행로는 장벽 전체가 의지하고 있던 명령의 일관성을 깨뜨렸습니다. 장벽의 잔해는 뒤에 남았지만 장벽이 사람을 막는 권한은 그 밤 검문소에서 먼저 사라졌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밤의 베를린 장벽 붕괴는 계획된 철거식이 아니었습니다. 동독 지도부는 시간을 벌려 했습니다. 탈출과 시위 압력을 낮추기 위해 새 여행 규정을 내놓았고 그 규정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다시 절차 안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에 즉시 지체 없이라는 답변은 그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방송은 그 말을 국경 개방의 소식으로 전했고 시민들은 기다리지 않고 검문소로 갔습니다. 마지막 결정은 회의실이 아니라 보르놀모 슈트라세 앞에서 밀려왔습니다. 시민들은 이미 열렸다고 믿었고 현장 병력은 열라는 명령 없이 그 믿음과 마주했습니다. 동독은 시간을 벌려 했고 방송은 그 시간을 앞당겼고 시민들은 검문소에서 그 시간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먼저 무너진 것은 콘크리트가 아니었습니다. 28년 동안 사람의 출구를 관리해온 명령이었습니다.